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정말 마지막까지 숨겨왔던 카드를 꺼내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해서인데요. 중국이 히토리 카드를 꺼내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자 미국이 우리는 소프트웨어 통제에 들어갈 거다 라는 경고의 신호가 발신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 지금까지는 반도체나 장비다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를 규제를 하려고 했다면 소프트웨어 통제가 들어간다는 건 아예 설계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쪽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써보지만 윈도우 없이 컴퓨터를 잘 쓰나요?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웬만한 소프트웨어 이런 거 미국 걸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두 차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요, 중국의 히토리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노트북부터 제트 엔진까지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10일 SNS에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아직 이 소프트웨어 통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더 온건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현재 강대국인 것은요, 이제 자본으로 승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중국은 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완벽하게 먹지는 못하고 대체 상품을 크게 개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이런 거에 대한 대안용품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그 안정성이나 이런 건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상품물로 들어가 보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미국산 혹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당장 끊는 건 아니지만 일단 끊어 놓는다고 해도 그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가 잘 안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직 이 소프트웨어 통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더 온건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수출 통제 논의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한층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요, 물어보니까 로이터의 논평을 거부했고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무부는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무부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데도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라는 건 정확히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요, 로이터에 미국의 일방적인 법 집행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통제까지 한다면 미중 전쟁은 더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50% 룰의 전면 적용에 반발해 히토리 통제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히토리 통제를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도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산 제조 기술이나 중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간 물건의 수출을 중국의 허락을 받고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엄청 꼬이면서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진행 중이고 지금 당장 괜찮은 같이 넘어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주례맛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왜 러시아 제재를 안 하냐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요, 15, 16, 17, 18, 19차까지 계속 제재를 해왔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비판하기를 이 푸틴 키워주는 거 아니냐, 푸틴을 도와주고 있다 미국이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결국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푸틴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휴전을 얻어내려 했겠지만 결국은 그게 꿈이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푸틴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고 트럼프만 만날 생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벌 생각이 있었던 거지 어떤 미국의 의도대로 휴전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게 이번에 나오니까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푸틴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제재가 시행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요,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진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대러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대상이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및 그들의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회사와 그 밑에 있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때리면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 뭐 미국이 이렇게 때리는 게 세계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EU에서 거의 다 제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전 세계 기업들한테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겠죠. 로스네프트는 어떤 회사냐면요, 석유와 가스의 탐사, 생산, 정제, 운송,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영에너지 대기업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익권 중에 하나자, 그다음에 전략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루코일 역시 국제적 규모의 민간 석유 회사로 러시아 및 해외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두 기업은 러시아의 전시 경제와 전쟁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는요, 당연히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이나 아시아 진영에서 로스네프트 및 루코일과 거래 중인 기업들은 2차 제재 우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제재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제재가 뭐냐? 내가 찍은 제재 대상이랑 거래하는 너도 내가 제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2차 제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사실상 EU에 거의 다 제재가 돼 있고 다른 것들로도 미국에 좀 제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경우는 2차 제재를 한다고 해도 미국처럼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제재는 역외 적용 문제라는 게 있어서 왜 니네 법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적용해? 하는 이게 법률적 논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EU는 제대로 2차 제재를 안 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을 써서 우리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난 널 제재할 거야 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한 거는 언제든 이런 2차 제재 우려에 대해서 기업들이 더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글로벌 석유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요,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부분을 정조준한 것으로 상당히 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고강도 제재로 평가됩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러시아를 제재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재당한 회사들의 규모나 그 자회사들의 뭐 숫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미국이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는 푸틴에게 상당히 온건했지만 푸틴이 자신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전쟁 자금을 봉쇄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제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이날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회담이 뭐 취소됐다고 발표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러시아와 의미 있는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이거를 취소했다. 헝가리에서 열기로 했었죠. 이걸 취소했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회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기다리다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은 거죠. 근데 트럼프가 우리 경주에서 이달 말에 열리죠. 거기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서요, 상당히 긴 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여러 현안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요, 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풍은 진짜 한번 좀 저희가 잘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를 실어달라도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걸 실어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 EU의 제19차 제재 패키지가 통과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뭐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번에 EU 회원국들이 새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CNA나 뭐 여러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가 러시아 에너지 수익을 겨냥한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 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19차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했던 나라는 슬로바키아입니다. 왜냐하면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들여와서 냉난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내륙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바닷가라도 붙어 있으면 바다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번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서 슬로바키아는 계속 반대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만장일치로 제재를 결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제재안도 매년 그리고 한 6개월마다 계속 그 투표를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요. 여기 19차 제재 패키지까지는 자신들이 동의한다고 했지만 그거보다 한 번 더 연장하는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미친 짓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제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슬로바키아나 특히 헝가리의 입장이라고 보이는데요. 뭐 더 제재를 하고 싶다면 이제 그 두 나라에 당근을 주면서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채찍과 당근이 병행됐는데 이제 그 두 나라가 진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재에 투표하지 않을래, 제재에 반대라고 하면 이유는 제재가 만장일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국을 끌고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19차 제재안의 핵심은 유령함대 소속의 배들을 제재를 더 많이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117척이 새롭게 제재 명단에 포함돼서 EU가 유령 함대라고 찍은 배는 총 558쪽으로 늘어나게 됐고 러시아로 들어가는 가장 큰 수입인 에너지 수입원을 막겠다는 게 유럽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러시아 외교관들의 새로운 여행 제한 조치도 포함됐는데요. 외교관의 이동을 제한해서요, 러시아 외교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제재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제재와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요, 제재를 매번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기업들 이렇게 나오는데 제재 정보, 등록 정보를 잘못 기재해서 엉뚱한 회사를 감시했고 그 사이에 제재당한 사람들이 UAE로 재산을 다 빼돌리는 엉뚱한 일이 하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르비아의 카리치 일가라는 그 카리치 일가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서 EU에서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EU에서 이 제재 대상 기업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제재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됐어요. 활발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잘 운영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거를 역이용합니다. 이 제재 정보에 맞춘 그리고 그 이름과 비슷한 회사를 세워놓고 EU의 감시가 이 회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나요? 이 정도 돼야 또 제재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리치 가문은요, 핵심 자산을 또 안전하게 해외로 옮기는데도 성공합니다. 제재가 시행되기 몇 주 전부터 키프로스에 있던 자회사 5곳을 아랍에미리트에 등록된 기업으로 빠르게 올렸고요. 이로 인해 실제 부동산 수익과 자산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황당한 얘기죠. 그 번호 한번 잘못 적었다가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재산도 다 빼돌려가지고 뭐 안전한 곳에 갖다 놓고 이런 걸 보면 사실 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